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대선을 넉 달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행사가 오늘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 낙상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부인 김혜경 씨를 간호하기 위해서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내일 광주로 향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19 혁명 기념탑을 참배하고 전국 여성대회도 참석하면서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과 윤 후보의 자영업자 50조 원 피해 보상을 두고 계속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 간호를 위해서 일정을 취소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 간호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에 자택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김 씨가 경기도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서 대선 후보 일정을 소화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후보 측은 김 씨가 크게 다치진 않았고 과로와 스트레스 탓에 낙상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주제로 한 청년 간담회와 청년 소방관들 만남, 전국 여성대회 참석 일정이 모두 보류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당 선거대책위원회 추가 인선을 통해서 이 후보 직속기구로 청년 플랫폼을 신설했습니다. 민주당 20, 30대 의원과 젊은 층 유권자가 참여하는 기구로 청년 표심 공략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 후보는 오는 12일부터는 부산, 울산, 경남을 시작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전국 민생 탐방 캠페인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국립 4.19 민주묘지를 방문해 4.19 혁명 기념탑을 참배했습니다. 4.19 혁명 정신을 잊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국 여성대회에도 참석해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조우했습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후보와의 만남은 이 후보의 일정 취소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신평 변호사 출판 기념회도 찾는 윤 후보는 내일은 광주로 갑니다. 전두환 발언과 개사과 파문으로 싸늘해진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인데 윤 후보의 사과가 돌아선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 후보는 또 통합형 선대위 구성 방안을 당과 협의하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온도차도 조율해 갈 방침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공약을 두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당 차원에서 공식화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을 목표로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아닌 방역지원금으로 전환한 겁니다.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 납부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식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월 내년 그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윤석열 가족상이란에 민주당은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 고삐도 조였습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윤 후보가 제안한 5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피해 보상안은 표를 구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공격할 땐 언제고 집권 100일 만에 채무 50조 원을 늘릴 수 있겠느냐는 반박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총력 지원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윤 후보의 50조 원 자영업자 피해 보상 방안과 관련해 당장 올해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집권하면 추경 예산으로 윤 후보 공약을 실천할 방안을 찾겠다고 엄호했습니다. 또 집권 후에 예산 편성권을 가지는 만큼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그에 맞추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으니 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조달하면서 그와 동시에 충분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본적 방향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또 이 후보와 민주당의 전국민 지원금 방안을 비판했는데요. 올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는 세금 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는 시도라며 당장 멈추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상임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무부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의 내년도 예산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내년도 법무부 예산이 25% 감액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 박탈의 연장선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필요한 부분에서 감액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고발 사주에 썼는지 취재진에게 술을 샀는지 알 수 없고 윤 후보가 총장 시절 정치 자금으로 썼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극단적이고 해서는 안 될 발언이 나왔다면서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고 서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대장동 관련 질의로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이익이 많이 돌아간 건 전 정권이 분양가 상한제 등을 폐지한 탓이라고 몰아붙였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은 내로남불이라면서 전 정권 문제였다면 어떻게 대장동 사업에서만 그럴 수 있었겠느냐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무소속 곽상도 의원 사퇴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여야 대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20대 대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과연 민주당은 어떤 전략을 갖고 이번 대선에 임할 예정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동선대위원장 뛰시느라 바쁘시죠? 지난번 이제 경선 때 선관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보다는 예. 조금 그때보다 시간이 납니다. 낫습니까? 예. 예. 먼저 이재명 지사요. 오늘 일정 전면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인 김혜경 여사가 새벽에 낙상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혹시 선대위에서 저도 뭐 언론을 알려왔습니까? 통해서 예. 받고 뭐 구체적인 경위나 좀 상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얼마나 다치셨는지 예. 그는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됐잖아요. 당에서 예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상 밖의 결과였습니까? 각각 좀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의견이 분분했습니까? 예, 저희 경우는 저는 홍준표 후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은 올라오는- 홍준표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셨군요. 예, 올라오는 추세도 그렇고 예. 또 홍준표 후보가 제가 초선할 때부터 또 국회의원을 같이 했던 분이라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또 친분도 있고 예. 하여튼 저 추세가 또 젊은 층으로부터 상당한 호응도 받는다고 해서 예. 상당히 좀 그분이 유력하지 않냐 그런 그렇군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지난 대선 때와 홍준표 후보의 모습이 좀 다르던가요? 그 지난번 때는 굉장히 날새게 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여론조사나 지지도 조사하면 문재인 당시 후보보다도 많이 처지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사정도 있겠지만 네. 하여튼 홍준표는 굉장히 날새고 예. 좀 말도 좀 험악하게 하고 예.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예. 이번 경선 과정에 제가 TV 토론이나 이런 걸 보니까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을 좀 누그러뜨리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윤석열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사실 정치 경험도 없는 후보고 여야 모두 중진 의원들이 영선 의원들 한 번도 국회 경험을 하지 못한 후보들한테 고배를 마셨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저같이 다선 의원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기도 하고 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께서 예.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 또는 제 역할 못하고 있다 이런 예. 날쌘 비판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또 그런 부분의 비판에는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예. 또는 심지어 뭐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천한 분이 신상품 뭐 그런 경쟁에 와서 여야 간의 후보가 된 상황이니까 예. 기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대우각성하고 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예, 예. 윤 후보 선출 이후 지금 각종 여론조사 나오고 있잖아요. 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당은 좀 이재명 후보가 그걸 누리지를 못한 것 같은데 네네. 윤석열 후보는 반면에 또 그 국민의힘도 그런 대선 후보를 뽑는 그런 그 컨벤션 효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좀 치열했잖아요, 과정이. 그렇습니다. 예, 후보 간에. 그래서 더 대중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고 네. 좀 극적인 부분도 좀 작용을 했고. 네. 예. 여당 중진 의원이시고 5선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대 대선을 많이 보셨지 않겠습니까? 보통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컨벤션 효과가 또 사그라들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이제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거품이 잔뜩 올랐다가 이제 바람 빠지듯이 예. 이제 빠지게 되는 건 다 어느 경우나 다 있는 거고 예. 다만 바람 빠지는 걸 최소화시키고 그걸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각 당 후보들의 전략이겠죠. 예. 예.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했지만 네. 지금부터 차곡차곡 분발을 해서 국민들의 지지와 또 믿음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차곡차곡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20%에서 30% 내외에서 있으니까 예. 좀 답답한 정체 현상이다 이런 걸 느끼는 거고 예. 또 국민의 지지가 갑자기 뭐 극적인 어떤 포인트가 돼서 갑자기 오른다는 것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 약점은 최소화시키면서 예.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차곡차곡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되고 지금 최근에 정책 행보를 하나씩 보여주는 거는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정책 행보 하나씩 보여주는 게 실제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세요. 뭐 그게 금방금방 지지율에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예. 그러다 보면 또 조급증에 쌓여서 오히려 헛발질할 수 있고 아. 또 에러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히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고 국민들께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예. 하는 노력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 경선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충분한 화학적 결합이 아직 원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아니, 당연히 저는 네.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당내에 치열하게 그 당 후보를 놓고 경쟁을 하고 심지어는 감정의 앙금도 쌓였겠죠. 그거는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해소가 될 것이고 예. 또 이재명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그 낙선한 후보 쪽 그 분들을 위무하고 같이 또 일심동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도 좀 주춤하잖아요. 국민의힘 네. 지지율은 좀 오르고 있는 편이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연동해서 그 박스권에 정체하고 있는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또 지지도가 올라가면 이재명 후보도 또 올라갈 것이고 네. 그러니까 서로 당도 좀 새로운 탈바꿈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예. 또 후보도 그런 데에 리더십을 잘 보여주도록 하는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세요? 국민들께서는 예.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대로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또 갖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는 정쟁에 일삼고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이 염증 뭐 이런 거부 반응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을 말하자면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고 민심의 바탕을 둬서 있는 현안마다 잘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 그런 것들이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충분히 축적이 되고 국민들이 이런 노력이 진정성 있고 실제로 효과로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믿음까지 갈 때는 상당한 공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장점 그리고 단점 하나씩 짚어볼게요. 장점이라면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목표를 세우면 이를 반드시 이뤄내는 추진력. 또는 성취력 예. 이런 것들은 아마 자타공인하고 본인도 아마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예. 또 그런 중에는 일정 부분 지나치게 하다 보면 뭐 에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또 성과로서 나오기도 했고 그것이 아마 다른 대선 후보들이나 또는 현장에 있는 여러 그 정치인들에 비해서 갖고 있는 강점이다. 예. 그렇게 평가합니다. 상대적으로 약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예. 넘치다 보면 이제 민주적 그 효율성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여러 가지 민주적인 또 이해관계인들을 의견을 잘 소통하고 끊임없이 조정해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거는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의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저도 이재명 후보를 만났을 때 이재명 후보가 갖지 못한 부분이니까 의원들, 국회의원들 예. 또는 반대 정파의 이야기를 듣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렇게 얘기해 폭넓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예. 이런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가 재난 지원금 관련해서는 이제 당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나 봐요. 당에서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만큼의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나 이제 이게 위드 코로나를 하면 개인적인 방역이나 여러 가지 방역에 들어가는 비용 예. 또는 뭐 등등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시키기보다는 국가가 감당하도록 말하자면 국가사회가 본래 부담해야 될 것을 이제 개인의 몫으로 방역을 넘겼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민생과 방역을 같이 가야 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치러야 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자는데 최소한 25만 원 내지 30만 원은 부담토록 해야 된다. 예. 이런 취지고 이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예, 예. 국민들에게 그렇게 지급하게 되면 이 국민들이 받은 이것을 지역화폐를 통해서 그 지역의 자영업자, 음식점 등의 소비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런 기대 효과를 목표로 이런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당과 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당과는 이제 그동안 끊임없이 이런 소통은 해 왔고요. 예. 다만 이제 정부 쪽에서는 국민 전체에 주는 그런 긴급재난지원금은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 지난번 뭐 김부겸 총리도 말하기를 재정이 이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다. 예. 또 시기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하기도 적합지가 않다. 뭐 추경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연말되는데 무슨 추경이냐. 뭐 이런 걸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정부 쪽은 상당히 좀 완강한 입장이고 아무래도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는 정부 쪽과 또 소통하고 그러니까요. 조율을 해야 된다는 몫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상민 위원장께서는 만약에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예. 수사가 경찰이나 검찰이 미흡하면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미진하면 특검으로 이제 그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네. 건 저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적 논란이 확대되기 전에 아예 처음서부터 짧은 시간 내에 특검을 하면 어떠냐라고 제 개인 의견을 밝혔었는데 네. 엄청
하여튼 시달림을 받고 당내에서는 아마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말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런데 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생각이 변함이 없냐고 물으시니까 예.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이든 대장동뿐만 아니라 지금 고발 사주권 예,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지금 엄청난 그런 사법적 의혹의 그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어쨌든 좀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걸 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먼저 터는 쪽이 오히려 더 국민들이 지지를 끌어낸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저는 이재명 후보 쪽 편을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 사람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뭐 당내에서는 큰 다수 의견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개인적으로 특검 수용 한번 검토해봐라라고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한 적은 없고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미 그 경선 중에 예. 이재명 후보가 또 보고 이재명 후보가 또 한때 제가 지사직 그만두는 게 좋겠다를 방송에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호되게 또 저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또 제가 문자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저기 지사직 사퇴로 그러더니 이번에는 특검으로 또 나를 또 이렇게 저기 하냐고 예.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윤 전 총장이 내년 대선은 뭐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상민 의원께서는 내년 대선의 화두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적대감, 극도의 국민들 분노를 일으키고 우라통 그게 전략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 정치 지도자들 대선 후보들은 정치 지도자거든요. 지도자들은 예. 양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한국의 정치 문화 또 일반 사회의 분위기를 해소시키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 또는 극단적인 반문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적대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는다는 전략은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더 외면을 받을 것이다라는 걸 사실은 윤석열 후보한테 네. 충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분노를 조장하는 정치는 돼서는 안 된다. 네. 예. 이게 극단적으로 양극단을 치닫게 되면 예.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되고 국가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네. 그거는 결국은 상처뿐인 리더십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온전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런 점에서 대선 후보라면 보다 더 올바른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민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여야 대선 대진표 확정 이후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 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편법적 부의 대물림과 사익 편취 등과 관련해서 최근 4년간 9조 원이 넘는 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네, 오인석입니다. 네, 국세청이 부당한 편법 대물림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와 사업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기업을 사유화해 코로나 반사이익을 독점하거나 경제 위기를 부의 무상 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입니다. IT와 부동산 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 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 급여와 배당, 법인 명의 슈퍼카, 고급 주택 구입 등 반사 이익을 거둔 탈세 혐의자 12명이 세무조사에 포함됐습니다. 또 사주 자녀 명의로 유한 회사를 설립한 뒤 사업기회 제공과 일감 몰아주기 등 자녀 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자 9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신종 금융 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 거래 등 대기업 탈루 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의 탈세 혐의자 9명도 조사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조사 사례를 보면 A사의 사주 일가는 회사 명의로 최고급 리무진 승용차와 미술품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고 사주 동생 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도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법적 부에 대물림 등 불공정 탈세와 관련해 최근 4년 동안 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은 9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요양병원 시설 관련 확진자가 1,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돌파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에 대한 추가 접종을 4주 앞당겨서 내일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응암동 요양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김 기자가 나가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돌파 감염이 나오고 있다고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건물 고층에 있는 이곳 요양병원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인력이 침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는 등 꽤 분주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일입니다. 종사자 1명이 처음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모두 58명이 감염됐는데요. 이 가운데 환자 27명, 종사자 12명은 접종 완료 뒤 2주가 지나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용인시 요양병원에서도 돌파 감염이 속출했는데요. 지난 2일 병원 종사자가 처음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만 59명에 달합니다. 환자가 48명, 종사자가 11명으로 방역당국은 이들 대부분이 돌파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 요양병원에선 사망자도 2명 나온 상황입니다. 성북구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환자 1명이 처음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34명이 감염됐는데 이 가운데 18명이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요양병원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달 8월부터 3달 동안 요양병원 시설 관련 확진자는 모두 2,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0월 확진자 수가 1,700명으로 70% 가까이를 차지했는데요.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뒤 시간이 지나 예방 효과가 감소해 집단 감염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 환자, 종사자 50만 명에 대해 추가 접종을 시작합니다.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을 마친 뒤 6개월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돌파 감염이 속출하면서 접종 완료 시점부터 5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시점을 4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요양시설 이외 다른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가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추가 접종 대상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50대와 18살에서 49살 사이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되는 건데요. 돌봄 종사자, 특수교육 보육 종사자, 보건교사, 사회 필수 인력 등 우선 접종 직업군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 또 같은 날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도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나 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추가 접종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 접종으로 진행되는데요. 방역당국은 접종에 앞서 시행 지침을 안내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백신 필요 물량을 공급해 자체 접종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응암동 요양병원 앞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11년 전 침몰한 천안함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침몰 당시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제 잠수함 탐지 능력까지 갖춘 최신의 호위함으로 거듭나는 진수의식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해군 참모총장님,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님, 현대중공업 부회장님, 천안함 유족회장 이성우님과 고 김태선 원사님의 자녀로 해군에 지원한 김혜나님 등 총 7분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오늘 3시 반부터 시작된 진수식에서는 처음 경과 보고에 이어서 천안함으로 함명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오늘 진수식의 핵심인 진수, 안전, 항해 기원 의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의식은 샴페인병을 천안함에 부딪혀 깨뜨리고 진수자가 손잡이로 절단한 뒤에 대형 구멍을 터뜨리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0년 피격 당시 사망한 승조원의 유가족들은 자식이 돌아온 것 같다며 눈물 속에 진수 의식에 대한 축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 침몰한 그런 천안함이 새로 부활하게 되는 건데요. 새로운 호위함에 천안함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진수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천안함 진수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뒤에 보이는 게 새로운 천안함이죠. 새롭게 탄생한 천안함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네, 과거 1000톤급 초기함이었던 천안함은 바로 이곳에서 진수식을 거쳐서 2800톤급 최신의 호위함으로 거듭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안함의 길이는 122m, 폭은 14m, 높이는 35m, 무게는 2,800톤입니다. 연안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초기함은 고속정보다는 크고 호위함보다는 작았던 만큼 천안함이 부활한다는 의미와 함께 규모가 호위함으로 한 단계 격상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호위함은 NLL 등 연안 경비를 맡고 있는데 무기체계 발전으로 대공, 대함, 대잠수함 작전은 물론 대지상전까지 수행할 수 있어 구축함에 버금가는 전투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잠수함을 잡는 어뢰 홍상어와 대함 유도탄,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함대지 유도탄, 근접 방어 무기체계, 잠수함 추적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등도 갖췄습니다. 해군은 도시 이름을 호위함 이름으로 써왔는데 천안함 이름을 다시 써달라는 유족회와 천안함 재단 등의 요청을 고려해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명칭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생존 장병들은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하는 유튜브 방송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천안함이 부활해도 박수칠 일이 아니라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잠수함 충돌설 등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들에 대해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데 반발한 겁니다. 퇴전함정은 그러나 새롭게 부활하는 천안함은 강력한 무기체계를 갖춘 만큼 대한민국을 지키는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유족회는 진수식에는 참석했지만 이번 방심위 결정과 관련해서는 최전함장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천안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서 해군에 배속되게 되는데 평택 2함대에 배치돼서 다시 한번 서해 북방 한계선을 지키는 중책을 수행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현대중공업 천안함 진수식 현장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립밤이나 선크림, 파우더 등 화장품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제품 절반에서 과부라 화합물이란 발암성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인 만큼 유해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규제할 기준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주로 기초 화장품류에서 발암성 물질이 많이 검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국내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20종을 대상으로 성분 분석을 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과부라 화합물이란 발암성 물질이 검출된 건데요.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군을 보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와 파우더, 그리고 립밤 등 기초 화장품군에 몰려 있었습니다. 과부라 화합물은 불소와 탄소가 결합한 화학물질로 물과 기름에 쉽게 오염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화장품에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자연환경이나 생태에서는 쉽게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기 때문에 계속 노출될 경우 체내에 쌓여 간 손상과 호르몬 교란 등 면역계 질환을 일으키고 태반을 통해 태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암연구소 IARC는 과부라 화합물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지난 2009년에는 스톡홀름 협약을 통해 관리 대상 물질로 분류돼 생산과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분석 결과가 민간 차원의 연구인데다 아직 면밀한 조사가 이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상품명을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대신 화장품을 구매할 때 제품 뒷면 성분 표시에 과부라 화합물의 구성 성분이 되는 플루오르나 플루오로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월 정부 성명을 통해 3년 이내에 과부라 화합물 사용을 전면 통제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의회에서도 과부라 화합물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내년 말까지 과부라 화합물을 포함한 특정 성분을 규제하도록 화장품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와 민간기관에 과부라 화합물 사용 금지와 규제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업체와 연계해서 지역민에게 요소수를 우선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는데요. 어렵게 요소수를 구할 시민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표정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비까지 오락가락한 오전 시간. 두꺼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이 한 손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다른 한 손에는 말통을 들고 차례를 기다립니다. 요소수 10리터를 위해 맨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다는 시민. 그래도 보람이 있어 괜찮습니다. 우리 화물차 세울까 봐요. 우리 애기 아빠 돈벌이 밥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일찍 왔어요. 춥고 막 이렇게 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추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고 왔잖아요. 2개, 3개 입고. 전북 익산시가 지역 내 생산업체와 협약을 맺고 주민들에게 요소수를 판매하는 자리. 하루 판매량은 2,250리터로 10리터들이 한 통에 15,000원입니다. 매력적인 가격이긴 한데 이렇게 줄을 서도 딱 225명만 요소수를 살 수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차량에게 요소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익산시가 직접 나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품귀 현상이 종료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익산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승용차는 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른바 홀짝제까지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란으로 번진 수요를 감당하진 못했습니다. 어렵게 요소수를 사게 된 시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허탕을 친 이들은 그만큼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 보여. 인자 샀네요. 앞에서부터 번호표를 달리라고 아니지. 지금 여기 운주가 어떻게? 지자체가 묘안을 냈지만 이 추세라면 요소수를 사기 위해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줄을 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건 임시 방편이 아닌 근본 대책이라고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민석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요소수 품귀 사태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물차뿐 아니라 소방차와 구급차는 물론 쓰레기 수거 차량까지 민생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데요. 우리 삶을 위협하기 시작한 요소수 파동, 요소수 대란을 짚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모습입니다.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차량, 모두 요소수를 넣기 위한 화물차의 행렬입니다. 끝도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늘어선 줄을 볼 수 있는데요. 요소수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화물차주들의 이야기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게 됐습니다. 요소수 파동으로 수도권의 쓰레기 수거 차량도 멈춰설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쓰레기 운반 차량 2,200여 대 가운데 절반은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인데요. 지금 재고로는 3주 이상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서울시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도 요소수 필요 차량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해서 당장 전방위적인 생활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웃지 못할 사태도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한 화물차 기사가 요소수를 훔치다 붙잡힌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이 화물차 기사는 지난 1일 다른 화물차주의 개인 창고에 보관 중이던 요소수 10리터통 30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바닥나자 절도 범죄까지 발생하는 상황인 겁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요소수 허위 매물과 사기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오늘 아침 8시를 기준으로 집계한 요소수 판매 관련 사이버 사기 신고는 총 44건이었습니다. 모두 중고거래로 인한 피해로 사이트별로는 중고나라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듯 요소수 품귀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노동자들의 시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건설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시위를 벌인 겁니다. 건설 장비에 들어가는 요소수를 자체적으로 구해야 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당장 요소수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일손을 놓을 위기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건설노조의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2.4%는 요소수 문제로 장비 가동을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국내 요소수 수요는 하루에 200톤 정도. 재고를 파악해보니 한 달 정도밖에 버티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국에 묶여있는 통관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중국의 해관에 한 19,000톤 이상이 답했습니다. 이것만 풀려도 거의 이제 숨을 돌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통관 대기하고 있는 물량 이걸 제일 빨리 좀 협의를 해가 풀려고. 호주에서 수입하기로 한 요소수도 내일 출발하는 일정에 맞춰서 군 수송기를 통해 들여올 방침인데요. 방역 절차를 고려해서 복귀하는 데는 20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했습니다. 요소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국민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소수 품귀 사태는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로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나친 국민 불안으로 인한 시장 혼란은 경계했습니다.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보한 물량부터 신속하게 드릴 수 있도록 오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할당 관세 인하와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방안 등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공급망 불안은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 위기라면서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관리 체계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전략 물자 관리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수입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추진이 시급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지나친 세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요금 동결과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유류세 20% 인하로 올해 물가 상승률을 2%대 초반대로 관리하는 등 남은 임기 동안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정확히 우리 정부 임기 6개월이 남은 시점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단계적 일상 회복이 뒷걸음질 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이뤄낸 국가적 성취라고 자평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내가 좀 정확히 몰라가지고. 들어봐. 기득권 양당 후보들의 의혹에 대한 쌍특검으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
선거는 과거로의 정권 교체냐 미래로의 정권 교체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심상정과 윤석열의 대결입니다. 민주당 후보 이재명으로는 윤석열 후보 못 꺾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휴대전화 너머로 짓고 있을 너희의 표정을 나는 몰라. 절대로 몰라. 네, 내년 3월 9일 치러지죠. 대선이 꼭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대 여당 그리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이 되면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은 넉 달 동안 과연 지금의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뒤집힐지, 내년 대선에서 어떤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할지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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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여야 후보가 모두 확정된 뒤에 어제부터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또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추은호 해설위원님,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여론조사 3개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서 한 여론조사, 사자 가상 대결에서는 일단 이재명 후보가 34.2%, 윤석열 후보 46.2%, 예. 거의 12%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4% 안팎의 낮은 지지율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론조사가 있는데 한국 리서치가 KBS의 의뢰를 받아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네. 여기는 이재명 후보가 28.6%, 예. 윤석열 후보 34.6%로 8%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예. 심상정, 안철수 후보 모두 4%대의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포인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6%포인트 차이가 나는군요. 그리고 그다음이 이 SBS가 의뢰를 해서 네. 넥스트 리서치가 조사를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 30.7%, 윤석열 후보 34.7%, 4%포인트 차이 납니다. 네. 오차범위 내죠.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 모두 3% 혹은 4%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1%포인트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도 있고 6%포인트, 4%포인트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제일 큰 차이는 ARS 조사냐 전화 면접원이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리얼미터 조사 12%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리얼미터 조사는 그 ARS 자동응답 전화입니다. 예. 그리고 KBS와 SBS의 조사는 전화 면접원이 조사를 한 차이인데 ARS 조사를 하면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벌어질까? 예. 그건 전통적으로 보면 ARS는 윤석열 후보 그리고 보수 야당을 지지하는 층이 좀 높게 나오는 그런 예.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ARS 조사에는 적극적인 지지층이 많은 보수 정당이 항상 유리한 경향을 보였는데, 왜냐하면 ARS 기계음에 대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고령자층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정치 고관여층이 많이 참여를 한다라고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반면에 전화 면접원 조사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 좀 더 유리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조사를 통틀어 보면은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단계에서는 컨벤션 효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컨벤션 효과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갔는데요. 자, 컨벤션 효과. 예. 최진 원장님은 컨벤션 효과가 이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보셨습니까? 저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 크다. 예, 그래서 이렇게 큰 이유는 저는 이른바 홍준표 효과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두 인파이터가 정말 치열하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막판에 표를 까봐야 알 정도로 오리무중한 예. 그런 치열한 경선이 흥행 효과를 가졌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경선이 끝나면서 그동안 홍준표 후보를 열렬히 지지했던 20, 30대 네. 층의 일부가 자 이제는 끝났다.
뭐 할 수 없이 도와야지라고 윤석열 쪽으로 건너가면서 흥행 효과 플러스 홍준표 효과가 더해져서 예상도 훨씬 더 높은 그런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030 세대의 탈당 러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어제 저희 뉴스큐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변수도 젊은 층의 표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후보들의 20대 지지율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20대 후보 지지율은 지금 리얼미터 조사, 리얼미터를 조사를 한번 보면은 그 리얼미터 조사에도 20대 조사를 보면 20대를 대상으로 한 걸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41.8%로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는 23.3%에 불과한데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반면에 다른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전화 면접원이 조사한 결과 보면은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보면은 한국 리서치 조사인데 이재명 16.2, 윤석열 16.7, 심상정 12.0, 안철수 6.9, 그리고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없다, 지지 후보 없다, 모름, 그 무응답이 거의 40% 넘게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를 그 결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비슷하게 넥스 리서치, SBS가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 17.9, 윤석열 15.5, 심상정 11.1, 안철수 10.6, 그리고 부동층이 또 40%가 넘게 나옵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20대들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간을 보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부동층이 40%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누구한테 표심을 줄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간을 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비슷한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세 개의 여론조사를 한 여론조사는 지금 25% 이상 가까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나머지 두 여론조사는 모르겠다 하는 게 지금 40% 넘겠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현재까지는 절대로 이재명 후보는 찍지 않겠다라는 이런 성난 20대, 그리고 앵그리 20대의 표심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들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문재인 정부에 화난 20대들이 처음에는 자기는 서울시장 오세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당대표로서 이준석 만들고, 이번에 이제 홍준표를 무대용으로 만들려고 해서 그게 좌절을 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할 수 없지,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가, 상당 부분이 지금 윤석열 쪽으로 갔죠. 그러나 굳이 숫자를 무시한다면 100에 한 60 정도는 아직도 60, 70은 아직도 모르겠다, 화난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방문하기 때문에 이 60, 70%에 달하는 20대들을 누가 빨리 끌어오느냐가 아주 중요한 지지율에 앞으로 다음 주 지지율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20, 30대 지지율, 20, 30대 지지층, 20, 30대 유권자를 어떻게 흡수해야 되느냐를 놓고서 이렇게 치열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20대, 30대가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투표 경향은 진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는 걸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20대,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과거에 20대가 젊은 층이 보였던 이념 혹은 지역구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념과 지역구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개인이나 개인의 자유 그리고 공정의 가치를 선호하고 특히 지금 20대는 제가 보기에는 20대의 문제들, 취업의 문제라든가 부동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고 그것이 정권 교체를 우선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은 결국 이제 변화에 대한 갈망이겠죠. 이재명 후보로 적극적으로 안 가는 것도 그런 요소들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진 원장님, 과거에 보면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세대 보면 30대, 40대, 40, 50대를 보통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0, 50대에서 20, 30대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20, 30대들이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완전히 똘똘 뭉치고 체계화돼서 전면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항상 여당 성향이 강했었죠. 그러나 예. 투표율은 낮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봄에 꽃이 피고 날씨가 너무 좋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 놀러 가니까 20, 30대가. 가을에도 단풍이 너무 좋으면 안 된다. 단풍놀이 가니까. 예. 그러니까 여당은 지지하지만 표는 찍지 않는 묘한 특성을 가졌었는데 요번만큼은 예외적으로 아주 분노한 표정으로 지금 네. 투표의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지금 20, 30대를 앙팡 테리블이라고 많이 부르죠. 다시 불란서어로 무서운 젊은이들. 무서운 앙팡 젊은이들. 테리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까? 아니 과거에는 프랑스라든지 유럽의 예. 그 민주화라든지 시위를 주도했는데 오래전에 지금 20, 30년 지나서 다시 네. 한국에서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하게 나타나고 예. 있다. 예. 아주 유달 이런 현상은 아주 과거 한국에서도 보기 드문 처음 일어난 현상이고 네.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대는 최근에 이제 여야 후보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자영업자 피해 보상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과연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답들이 나왔는지 잠깐 그래프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서 20대의 반대 여론 그리고 전체 여론을 함께 보면요. 하지 말아야가 60% 그리고 지급이 필요하다가 32%가 나왔는데요. 20대만 따로 보면요. 20대는 더 높습니다. 68%대 지급이 필요하다는 25.5%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20대가 전체 응답자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 지급에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그 추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준다는데 그걸 말할 사람은 없죠. 일단 준다라면 좋아하는 거지만은 20대가 그렇지만은 무조건 마냥 좋아하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추가 세수를 활용해서 그 여당에서는 지금 이걸 추가 재난지원금을 재원을 마련한다지만은 20대들이 생각하기에는 결국 국채, 부채를 나라의 빚을 갚을 돈으로 주는 것 아니냐. 결국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은 그 채무는 누가 갚느냐. 그 빚은 미래 세대인 우리가 갚는 거다라고 하는 정말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도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선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표심 먹힙니다 일단. 그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포퓰리즘이라는 게 195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나온 겁니다. 페론 정부에서 나쁜 건데 나쁜 정책인데 계속 지금까지 포퓰리즘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왜? 표가 먹히는 표심 먹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송한데 입으로는 말로는 포퓰리즘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막상 돈을 주면은 또 싫지 않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는 고무신 막걸리 선거라고 우리가 오래전에 표현했지 않습니까? 일단 받으면 그쪽으로 표가 가고 마음이 가는 게 인지상정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꾸 재난지원금이나 50억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이 나눠지는 정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21세기에도 19세기 전략을. 그렇다면 진짜 미래 세대의 젊은 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딱 제시하는 게 지금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BMW 심리라고 얘기하는 인간의 심리, 청년의 심리를 B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내일. 그러니까 직접적 공공든 민간인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잡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정책. M은 이제 머니입니다. 돈. 실제로 호주머니에 지갑이 두둑해지는 우리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정리를 줘야 돼. 그 비전을 정책을 제시해야 되고 W는 이제 웰빙인데 웰빙을 한마디로 하면은 사실은 이제 집입니다. 집, 주택. 요즘의 웰빙 개념이 이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산과 정책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 돈, 집 이 세 가지 BMW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딱 손에 잡히는 정책을 제시해야 20, 30대의 마음이 움직일까 말까 할 정도로
지금 험악한 상태라고 추은 봅니다. 해설위원님 생각은요? 저는 좀 인기 없는 공약이더라도 예. 좀 연금 개혁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연금 개혁. 제기했으면 예. 좋겠다. 뭐냐면은 뭐 일자리라든가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달콤한 공약은 지금은 답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청구서로 나중에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고 미래 네. 세대에게는 더 큰 청구서가 20, 돌아오게 되거든요. 30대 지지층, 20, 30대 유권자들이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생각하거든요. 그 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은 힘들 겁니다. 예. 연금 더 내고 더 오래도록 내라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은 네. 결국 청년 세대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연금만 내고 나는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예.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금 개혁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선 후보들 일정을 갖고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가요. 부인 김혜경 여사 낙상 사고로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했는데 오늘 중요한 일정이 많았습니다. 청년들도 만나는 일정이 있었죠. 그리고 전국 여성대회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다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오늘 일정을 취소한 것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이재명 후보 측의 발표로는 김혜경 여사가 예. 오늘 새벽 1시 반쯤에 이제 집에서 낙상 사고를 당해서 예. 긴급히 응급실로 갔다. 그래서 그 원인은 과로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낙상 사고를 당했다라고 그래서 예. 입원을 했고 예, 예. 크게 다치진 않았다. 네. 이재명 후보가 선거도 중요하지만은 아내 곁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하루 일정을 전반적으로 취소를 했답니다. 오늘 젊은 소방관들 만나는 모임도 있었고 또 전국 여성대회 중요한 일정들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가족이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 측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후보가 오늘 중요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김혜경 여사 간호에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여성과 청년 모임인데 예. 아내가 낙상을 했다. 그것도 새벽 1시 반에 또 응급실에 갔다. 예. 그러면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걱정이 좀 될 것 같아요. 같은 또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쓰럽다, 안 됐다. 더구나 그 낙상한 게 잘못 발을 헛디뎌서 그런 게 아니라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선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감성 전략적 차원에서 뭐 본의 아니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좀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대선 후보들의 배우자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잖아요. 선거 기간 중에 배우자의 측면 지원이 민심에는 보통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죠. 일례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부인 이제 김정숙 여사가 2016년 그때 총선에서 국민의당과 이제 분열을 하면서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호남에서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매주마다 김정숙 여사가 호남을 방문했었죠. 그것이 마음을 녹이는 역할을 상당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배우자를 보고 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배우자들이 그런 내조 혹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녹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여성들의 마음을 잡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들의 내조 정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금 낙상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아내인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된 다음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건의 수사가 걸려 있어서 과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선 과정에서도 제가 공개적으로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최근 들어 뭐 국민대 뭐 박사학위 논문을 다시 또 제공한다고 그럴 때 그런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계속 지금처럼 외부에 노출을 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바깥
외부 행보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서서히 시작할 거라고 보고 예. 다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임명장 받던 시절 검찰총 임명 받던 시절 저 스타일은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약간 서민적 스타일로 머리 스타일이나 옷 스타일도 좀 예. 바꿔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과거 배우자들은 다 측면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해 본 바는 정면 지원을 했던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게 사실 제가 그런 김정숙 여사가 정면 지원을 했죠. 거의 조직과 모든 걸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군요. 그 당시에 뭐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걸 생생히 지켜봤고 네. 미국에서는 이제 클린턴 대통령 부인 힐러리가 정면 지원을 했죠. 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측면 지원인데 아마 김건희 씨도 아마 측면 지원을 훨씬 더 조용한 측면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건희 씨가 어떻게든지 곧 외부의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세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죠. 지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거의 수사 마무리 단계 같은데 어쩌면은 조만간 소환 조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두고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검찰 수사 종료 이후에 서서히 활동을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 단계는 뭐 SNS 활동에 도움을 준다라든가 그런 식의 활동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떤 수준의 사과를 내놓을지도 관심이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 무릎 사과, 그 정도 이상의 뭔가가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작년 뭐 여름인가요? 그래서 무릎으로 사과해서 상당히 광주 사람들이 마음을 좀 샀죠. 근데 지금 또 다시 똑같은 스타일 무릎 사과 해가지고는 아마 꿈쩍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광주 사람들이나 뭐 광주 시장까지 나서서 뭐 오지 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1월 1일, 2일 가려고 했다. 근데 이제 가는 건데 그보다 훨씬 더 광주 사람이 움직일 정도면 뭘까? 아마 예컨대 얼핏 떠오르는 건 뭐 양동시장 같은 광주 상점 시장에서 옷을 흙먼지 묻어가면서까지 무릎 꿇고 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과거에 뭐 호남 뭐 총리 뭐 이제 빠르긴 합니다만 이를테면 파격적인 어떤 공약을 제시할 정도 호남 사람 하고 눈이 크게 뜨질 정도의 그런 파격적인 공약과 행보 말하자면 가슴으로 온몸으로 가슴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보가 아니면 아마 쉽게 마음 문을 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의 1박 2일 광주 방문 일정이 싸늘해진 호남 민심을 어느 정도로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과연 어느 정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것을 호남 민심이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달려 있겠죠. 아직까지는 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행보들을 보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행보보다는 그 마음이 드러나야지, 마음이 드러나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기싸움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이준석 대표 또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본부장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그 서울시장 선거 끝난 다음에 대선에서 본인이 출마를 사실상 안 하겠다고 하고 그 정권 탈환을 위해서 무슨 역할이나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을 때 제가 그때 얘기했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특유의 화법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는 없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제 느낌이 뭐냐,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봐가지고는 특유의 화법으로 또 단일화 협상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뭐 안철수 대표 화법은 제가 뭐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 혼자서 감정을 못 이겨서 이거 자꾸 이제 혼자서 이거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젊은 대표가 그렇게 하는 모습은 저는 안 좋다고 보기 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술이 익은 줄 알았는데 이게 먹어보니까 썩은 술이고 어떤 후보는 익은 줄 알았는데 아직 덜 익은 술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잘 숙성된 술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 이제 안철수 후보죠. 이 기싸움도 치열하지만 서로 좀 수위를 좀 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서로 단일화는 없다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마지막까지 단일화 안 할 것 같습니까? 근데 단일화 안 하면은 정권 교체를 못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가면 단일화가 아닌 방식으로 세력 연대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바로 3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참 두 사람의 이런 티격태격 보면서 참 세상의 악연 중에 제일 아주 고약한 악연이 돈 관계도 아니고 가족 관계 때문에도 아니고 선거 때문에 맺은 악연은 선거 악연이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고약하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지역에 공천을 놓고 겨뤘던 그런 악연이 있지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렇게 감정이 사적 감정을 노출시키는 것은 결국 본인 두 사람에게도 좋지도 않고 더구나 이제 국민의힘에게도 절대 바람직하지는 않죠. 저런 부분 상당히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발언과 그 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안철수 대표 후보로서는 지금 대선을 비호감의 대선이기 때문에 내 제3지대가 들어설 공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놈놈놈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놈놈놈 대선,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만 있는 대선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10년 동안 참 지기다. 안철수 후보 역시 놈놈 대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태규 의원이 뭐 10년 대 숙성된 그 술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또 달리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긍정적인 역할은 심상정 후보 경우에는 민주당이 너무 중도를 잡기 위해서 보수화되는 것을 막고 더 진보적으로 견인하는 그런 역할도 할 거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 역시 국민의힘 또 그 윤석열 후보가 너무 보수화되는 것을 막고 중도 쪽으로 더 진보적으로 견인하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사람의 후보 단일화는 이준석 그 대표나 아니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론을 내릴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결론을 내릴 거다. 아직까지는 섣부르지만은 그 여론 지지율이 아주 박빙일 경우에 결국 윤석열 그 후보 측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훈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울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설악산에는 서리꽃이 폈고 관악산에서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에는 언제쯤 첫눈이 내릴까요?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악산 중청봉에 하얀 서리꽃이 폈습니다. 나무도 바위도 얼음 서리에 뒤덮이며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며 습도가 높아진 가운데 영하 8.5도까지 뚝 떨어진 기온이 연출한 상고대입니다. 서울 관악산의 정상 부근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리가 아닌 올가을 첫눈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관악산 레이더 관측소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방은 눈이 아닌 비가 내렸습니다. 지상 기온이 영상 5도 정도로 아직 눈이 내릴 정도로 추워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기 하층까지 영하권으로 형성이 돼 있는 경우 이와 같이 이 구름에서 떨어진 눈 입자들은 지상으로 내려올 때 녹는 현상 없이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강수 형태가 눈으로 관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낮아지지만 첫눈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구름이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기온이 높아 첫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서울의 첫눈은 이달 하순이나 다음 달 초쯤은 돼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의 지난해 첫눈 시작일은 12월 10일, 48년 평균 첫눈 시작일은 11월 21일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홍천에서 출근길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통근버스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숨졌고 통근버스 운전자와 승객도 다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견인차에 실린 사고 차량, 차체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전 7시 55분쯤 승용차와 통근버스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노동자 3명. 30, 40대인 이들은 인근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모두 숨졌습니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고 있던 이 차량입니다. 이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승용차와 충돌한 리조트 통근버스도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해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7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내리막 9번 도로.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졌나 봐. 경찰은 내리막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짝 빗길인데 가져가지 않았나 좀 추정을 해요. 물레가 있으니까 아니다 맞다라고 단정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경찰은 승용차 블랙박스를 확보했지만 훼손이 심해 국가수에 복원을 의뢰했고 버스 운전자 등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여주 변전소 전력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해서 1시간 반 만에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5만 3천여 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주요 관공서와 은행, 사무실 등까지 피해를 봤으며 신호등이 끊겨 교통 혼잡이 초래되면서 경찰이 수신호로 교통지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SK그룹 채용시험 지원자 1,6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SK는 그룹 채용시험을 운영하는 외부평가기관의 사이트 내 일부 페이지가 외부에 노출된 것을 지난 4일 외부 신고를 통해 알았다면서 자사채용 포털에 사과문을 열었습니다. SK는 즉시 해당 페이지의 외부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1,6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이미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달라는 중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밤 11시 50분쯤 대전 평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탑승해 그대로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몰고 달아난 차량은 직선거리로 10km 이상 떨어진 태평동 아파트에서 발견됐는데 사고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을 해외에 있는 의사나 미군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성에게 환심을 사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지난 2월부터 8개월 동안 연애 등을 미끼로 국내 중장년층 남성 24명으로부터 16억 원을 뜯어낸 외국인 일당 14명을 검거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일당은 SNS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에 함께 한국에 머물기 위해 재산을 보내려면 통관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회유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8살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가 경찰의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40대 A씨는 어젯밤 집에서 8살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부려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됐던 LH 직원 등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활용한 내부 정보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가 부족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LH 땅 투기 의혹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는데요. 직원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땅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됐던 LH 직원 정모 씨 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언급한 내부 정보에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이 정보를 이용해 A씨가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정 씨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정 씨 등이 사용했다고 언급한 내부 정보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작성됐는지조차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시 노원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당시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일하면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했는데요. 지난 2월 정 씨 등이 매입한 땅이 실제로 3기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수십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이들이 25억 원을 주고 매입한 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기준 시가가 102억 원으로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정 씨의 경우 LH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의혹의 핵심으로 손꼽혔던 인물인데요. 지난 4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서 주요 수사 성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검찰로서는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번 1심 무죄 판결이 굴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일단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을 폐쇄했던 미국이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2년여간 사실상 금지됐던 해외여행이 풀리면서 공항에서는 감격의 상봉이 이어졌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미국 뉴저지의 뉴워크 국제공항. 두 남녀가 만나자마자 뜨겁게 포옹합니다. 약혼한 사이지만 코로나19로 생이별했던 두 사람은 국경이 개방되자마자 네덜란드에서 날아와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So we're really happy that U.S. Customs is opening, and really happy that we can be together and build our lives together because it's been tough. 프랑스에 사는 할머니도 미국에 떨어져 사는 손주들을 오랜만에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입니다. J'aurais aimé pouvoir y aller plus tôt. Oui, ça a été long de pas voir enfants et petits-enfants depuis 1 an et demi. Donc j'attendais impatiemment que ça ouvre. 코로나19 확산으로 빗장을 내걸었던 미국이 유럽 등 33개 나라의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2년여 가까이 금지됐던 해외여행길이 열리면서 공항마다 감격스러운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내 주요 공항은 물론 육지로 연결된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Pues sí es triste no poder visitar a nuestras familias acá en Estados Unidos. Y pues por eso ahorita que ya se abrió, pues ven.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판정 서류를 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국경 개방으로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사들은 미국행 항공편을 늘리고 대형 여객기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This is my first time going overseas in over 2 years. It's very exciting. It was so great to get on the plane and travel.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고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미국에서 사라진 일자리만 100만여 개. 미국 정부는 이번 국경 개방이 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해외에서 개발된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가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먹는 치료제 개발, 과연 코로나19의 판도를 바꿔놓을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2개 제약회사죠. 머크사와 화이자사가 먹는 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제약사 발표는 좀 고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 두 회사 다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특히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에서 입원율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중간 결과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예,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두 개의 연구가 각각 진행이 됐기 때문에 두 연구를 통해서 두 가지 약을 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머크에서 만든 몰루피라바라는 약은 증상 발현 5일 내에 투여했을 때 입원 사망 확률을 50% 감소시킨다고 나오고 네. 파이저에서 만든 팍스로비드는 89%까지 감소시킨다라고 중간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앞서서 고위험군에서 특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모두 이 약을 먹는 건 아닌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그 증상이 시작이 되고 3일 이내에 복용을 시작을 해야 되고 예. 몰루피라바 같은 경우도 5일 이내에 약을 복용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염되고 초기에 약을 복용해야지만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과정에서 고위험군들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경증인 환자도 이걸 먹을 수 있는 거군요. 초기에는 대부분의 코로나19가 초기부터 중증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이 돼서 이 고위험군에서 점점 진행하면서 중증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5일에서 7일이 지나면서 중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구치료제를 초기에 복용을 해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을 할 수는 있지만 중증으로 진행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기간이 경과한 뒤에 복용을 하게 되고 중증이 되는 상태에서는 바이러스의 양이 오히려 줄어드는 코로나19의 특징을 고려를 하면 네. 중증으로 진행한 상태에서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초기에 빠르게 복용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영국의 네네. 경우에는 이 먹는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얼마 전에 승인을 했습니다. 좀 조건부로 승인을 했더라고요. 미국은 그런데 아직 승인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미국 제약사 두 군데서 만든 거잖아요. 네, 지금 뭐 머크나 파이자 모두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국 그 FDA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을 가급적 빠르게 진행을 해서 승인을 얻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하는 데에는 일정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두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아마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실제로 이제 긴급 사용을 승인할지를 연내에는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에서도 연내에 결정이 되고 나면 국내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상황인 거군요. 네, 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는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 식약처의 그 사용 승인을 받아야 네.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출된 결과들로 유럽이나 또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그 긴급 사용 승인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절차를 걸쳐서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정부에서는 아마도 내년 2월이면 선계약한 것들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좀 발빠르게 한 40만 명분 정도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백신을 확보를 할 때 조금 혼란이 있었잖아요. 일단 선계약을 하는 것에 좀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뭐 경구치료제가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고위험군 환자한테 투여해서 지금 중증으로 진행하는 환자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면 실제로 재택 치료의 범위도 넓어지고 그리고 실제 그 의료 체계가 대응하는 위중증 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확실히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신종플루 때 타미플루가 나오면서 종식이 거의 됐잖아요. 이게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현장에서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머크의 그 중간 결과를 보면은 이 임상 연구 자체가 40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에서 진행이 됐고 파이자 연구도 지금 1,200명 정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들입니다. 물론 네. 이 결과에 의거해서 충분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처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투여했을 때 안전성이라든지 효과가 우리가 그 임상 연구에서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검증에는 이 부작용, 뭐 화이자나 머크사에서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제를 먹고 나면 백신처럼 생각지 못한 좀 부작용이 나온다거나 이런 우려도 있겠습니까? 예, 그 이 항바이러스제 같은 그 약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들어가서 세포 내에서 이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거나 또는 방해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적은 수에서의 환자에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희귀한 부작용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예. 특히 이제 콩팥이나 간이 나쁘거나 여러 가지 신체의 그 기능에 장애가 있는 분들께 투여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역시 치료제가 이득이 좀 더 크다고 보일 때 그때 이제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또 이제 백신 접종은
안 맞아도 되는 겁니까?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구 치료제와 같은 치료제가 갖고 있는 역할과 백신의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백신이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접종함으로 인해서 예방 효과나 위중증 발생 효과를 줄이는 거에 비해서 결국 치료제는 감염된 사람한테 투여를 하는 것인데 네. 이 감염된 사람에게 투여하는 경구 치료제가 백신의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은 백신 접종대로 예방의 기전으로 사용을 하고 치료제는 걸린 사람을 위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치료제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석탄 부족 사태가 우리나라의 요소수 대란을 불러온 가운데 중국에서는 지난달 이후 석탄 생산이 계속 증가하면서 가격이 3주 만에 절반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경제기획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어제 중국의 하루 석탄 생산량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은 1,193만 톤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석탄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중국 정저우 상품거래소의 어제 종가 기준 석탄 가격은 톤당 916.2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19일에 1,836.6위안보다 49.9%나 하락했습니다. 수입 요소수 검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 중국발 차량용 요소수 공급난 해소를 위해서 검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 이내 4분의 1로 단축합니다. 요소수 생산업체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석유관리원은 요소수 부족 문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수십 대를 바꿔 타면서 다른 사람 명의까지 도용해 100건이 넘는 자동차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일당은 보험사 사고 접수 과정이나 병원 진료 과정에 본인 확인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좌회전으로 교차로를 빠져나온 검은색 승용차가 오른쪽 차선으로 살짝 넘어갑니다. 옆 차선에서 뒤따르던 회색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회색 승용차는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속도를 올려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20대 A씨 등은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다가 차선을 살짝 넘는 경우를 노려 그대로 들이받는 수법 등으로 전국을 돌며 117차례 보험 사기를 벌였습니다. 솔직하게 저희는 그렇게 특별히 저희가 과실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잘못이라고 하니까. 잦은 사고로 보험 사기를 의심받을까 봐 일당은 SNS로 동승자나 명의 대여자를 찾았고 범행 차량도 수시로 바꿨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한의원 등에 다른 사람 명의로 접수해 진로 기록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치료받은 한의원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 접수한 명의자하고 다른 것을 확인하고 영상 등을 통해서 추적하고 또한 공범들의 진술을 통해서 주범을 특정하게 하여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작정하고 나선 보험 사기지만 실상의 허점도 있었습니다. 사고 접수 과정에 보험사가 운전자나 동승자 명의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병원이나 의원도 마찬가지여서 명의를 쉽게 도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18살에서 24살인 청년들은 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보험 사기에 나섰고 모두 5억 원가량을 보험사에서 타내 한 번에 1,000만 원이 넘는 술값이나 도박 등으로 탕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 등 주범 4명을 구속하고 가담자와 명의 대여자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프로야구 두산과 삼성이 맞붙는 플레이오프 1차전이 잠시 뒤인 오후 6시 반에 시작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지은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처음으로 3전 2선승제로 열리는 플레이오프인데요. 승부를 가릴 변수가 뭡니까? 네, 이번 플레이오프는 단기전인 만큼 누가 1차전에서 선취점을 내고 경기 흐름을 가져갈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1차전을 놓쳐도 기회를 노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단 한 번의 패배로 큰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요.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이 한국 시리즈에 올라간 확률은 81.8%입니다.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전력 이탈이 없는 삼성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수 2명이 빠지고도 연이어 승리를 거두며 올라온 두산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삼성과 두산이 가을 야구에서 만난 건 2015년 한국 시리즈 이후 6년 만입니다. 6년 전에는 두산이 4승 1패로 삼성을 누르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후 긴 침체기에 빠졌던 삼성은 올해 왕조의 부활을 노리고 있고 두산은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에 도전하며 가을 야구 강자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은 올해 삼성 상대 평균 자책점 0.36을 기록한 삼성 선적 최원준을 선발 투수로 내세웠고 삼성은 다승왕 뷰캐넌이 나섭니다. 하지만 가을 야구가 아닌 겨울 야구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추운 날씨 또한 변수입니다. 경기가 열리는 대구 수성구의 기온은 오후 5시 기준으로 10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추위에 선수들의 제구력이 흔들리거나 실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때이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도, 광주는 체감온도는 0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7도가량 밑돌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은 비가 그치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에는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도, 광주는 7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예년보다 4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 9도, 대구는 11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곳곳에 비눈 소식이 잦겠고 추위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면서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